이때 나눴던 두의 대화를 통해 이미 만슈타인의 나칠 작전은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칠 작전의 개념에 대해 가장 먼저 정보를 나누게 되는 사람은 독일군 전체에서 만슈타인과 구데리안 두 사람이 최초였습니다. 아르덴 돌편을 한다면 자네는 이쪽에 얼마나 많은 기갑부대를 투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나? 전부 다! 이렇듯 생각이 같았던 구데리안, 만슈타인 두 사람.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공으로 2차 대전이 시작됩니다. 폴란드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영토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는 강했습니다만 선형 방어와 1차 대전 방식대로 기병과 보병을 주력으로 하는 한 세대 이전의 전투 방식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그때까지는 아직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폴란드는 무기마저 독일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나올 것을 예상치 못한 영국과 프랑스 등 주변국들은 규모가 큰 폴란드군이 적어도 몇 달은 버텨줄 것으로 생각하고 느긋하기만 했습니다. 폴란드전에서 구데리아는 19군단을 맡게 되는데 이 부대는 북부 집단군의 선봉부대였습니다. 사령관은 페도르 폰 버크, 19군단 휘하에는 단 한 개의 기갑사단만이 있었는데 당시 독일 육군이 보유한 총 6개의 기갑사단 중 구데리아는 한 개의 기갑사단만을 맡게 된 것입니다. 구데리안의 미션은 폴란드 회항을 가로질러 고립되어 있던 동프로이센과의 연결 고리를 확보하는 임무였습니다. 이 임무는 히틀러가 폴란드전을 일으킨 빌미가 되었던 바로 단치히 회랑의 확보였습니다. 구데리안은 드디어 갈고 닦아온 전술을 마음껏 보여줄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기동력이 떨어지는 아군 보병 부대와 별개로 적 측면과 후방에 대한 기갑사단의 맹렬한 공격은 진정 파괴적일 것이다. 기갑사단이 중심이 된 전투는 지연전이 아니라 바로 단기전이 목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에 기갑부대를 집중하는 것이다. 1939년 9월 5일 폴란드 침공 시작 단 4일 만에 구데리안은 모든 목표를 쏜살같이 완수했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거둔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히틀러는 갑작스럽게 구데리안의 부대를 방문하게 됩니다. 구데리안을 만난 히틀러는 파괴된 폴란드군의 야포 잔해를 쳐다보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슈트카가 한 작품이겠지 구데리안? 아닙니다 카카. 이것들은 모두 전차의 솜씨입니다. 그때까지 기갑부대를 정치적 쇼 용도로 생각해왔던 히틀러는 그 대답에 깜짝 놀라며 구데리안을 놀란 얼굴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구데리안 장군, 아군의 손실 규모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150명이 전사하고 7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뭐요? 1차 대전 때 나의 연대 손실보다도 훨씬 적은 희생이다. 비로소 히틀러도 구데리안이 그토록 강조했던 집단화된 기갑부대의 위력을 이때 처음으로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 전역에서 공세의 주력은 구데리안이 속한 북부 집단군이 아니라 남부 집단군 쪽이었습니다. 일전에 만슈타인 일부에서 만슈타인이 세운 폴란드 전역 작전 계획을 자세히 다룬 바 있었습니다. 폴란드 전역에서 구데리안의 미션은 그야말로 나흘 만에 초스피드로 달성되었고 그때 전 세계는 기갑부대의 위력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폴란드전이 끝난 후 주변국들은 전차가 폴란드 전역에서 가공할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목격했음에도 폴란드가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불공평한 싸움이었다며 전차의 위력을 폄하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 전역이 끝난 이후 서부전선 침공전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주변국은 이 교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히틀러는 발상 자체가 고정관념에 잡혀있지 않은 인물이긴 했으나 군사적 전문가는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전 이전까지는 매우 조심스러웠던 히틀러는 전차라는 새로운 무기가 거둔 마법을 이때 목격한 후 점점 더 간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히틀러는 폴란드전이 미처 마무리되지도 않았던 1939년 9월 27일에 벌써 서부 유럽 침공작전을 지시하게 됩니다. 1939년 10월 27일 폴란드전에서의 공로로
기사 철십자상을 수여받는 구데리안. 이 자리에서 흥미로운 에피소드 중 하나는 히틀러가 불쑥 구데리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군 쪽에서 독소 불가침 조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오, 구데리안. 군에서는 지난 8월 말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 소식을 듣고 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꼈고, 저 또한 지난 1차 대전 때처럼 양면전을 하지 않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무섭게 구데리안을 노려보았고 곧 재빨리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사실 이때 히틀러는 믿음직한 부하인 구데리안이 소련과 같은 상급과 조약을 맺다니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라는 반응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상태였지만 히틀러의 소련에 대한 적대감은 이토록 깊었던 것입니다. 폴란드 침공이 끝나기도 전부터 히틀러로부터 서부전선 침공 계획을 빨리 세우라는 압박을 받은 육군 총사령부는 폴란드전이 끝나자마자 서부전선 침공 계획을 세우느라 무척 분주했습니다. 만슈타인과 구데리안, 이 두 사람은 구데리안 일부 컨텐츠에서 말한 바와 같이 1차 대전 당시 같은 참모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둘은 너무나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였습니다. 폴란드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1939년 11월, 만슈타인과 구데리안은 따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이때 이미 서부전선 침공 계획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구데리안, 내가 보기에 육군 총사령부는 1914년에 나온 슐리펜 계획을 다시 하려는 생각인 것 같아. 하지만 그 계획은 새로움이 전혀 없는데 말이야.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 왜 강력한 연합군이 있는 그 뻔한 곳에 우리의 주공을 둔다는 것인가? 적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 적이 가장 약한 이곳에 우리의 최강 전력을 들이밀어야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때 나눴던 둘의 대화를 통해 이미 만슈타인의 나칠 작전은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칠 작전의 개념에 대해 가장 먼저 정보를 나누게 되는 사람은 독일군 전체에서 만슈타인과 구데리안 두 사람이 최초였습니다. 아르덴 돌편을 한다면 자네는 이쪽에 얼마나 많은 기갑부대를 투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나? 전부 다! 이렇듯 생각이 같았던 구데리안, 만슈타인 두 사람. 그러나 이후 만슈타인은 이상한 주장을 한다며 육군 총사령부에게 미움을 받아 후방 보병 군단장으로 좌천되었고 서부전선 공세에 아예 참여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만슈타인이 없을지라도 독일군에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후에 서부전선 공세의 최선봉으로 구데리안이 임명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독일군 입장에서는 행운이었습니다. 구데리안은 곧 만슈타인이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데리안은 만슈타인의 계획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던 독일군 내에서 거의 단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토록 구박당하던 만슈타인, 그의 나칠 작전을 우연히 히틀러가 알게 되어 결국 채택되게 된 경과는 지난 만슈타인 일부 영상에 매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940년 2월 서부전선 전역 시작 전 독일군 지휘부의 회의. 이 당시 독일군에서 기갑부대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동안 기갑사단을 조직하고 키워온 구데리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데리안 위에는 기갑부대도 나칠 작전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관들이 많았던 것은 구데리안에게 참으로 시련이었습니다. 아르덴 돌파 후 기갑사단이 자체 수단만으로 강을 도하할 것인지, 아니면 기갑부대가 아닌 전통적 방식대로 보병이 먼저 강을 도하할 것인지를 놓고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기갑부대와 나칠 작전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룬트슈테트는 보병이 먼저 도하라고 결정하는 바람에 이 자리에서 구데리안은 마침내 폭발하고 맙니다. 만슈타인이 이 회의장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당시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때 지휘부와 논쟁하면서 구데리안이 나홀로 외쳤던 한마디. 깊숙하고 광범위한 쐐기를 박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측면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에 알게 되지만 회의장에서의 구데리안의 이 말은 핵심을 꿰뚫는 말이 되게 됩니다. 만슈타인이 이 회의 자리에 있었어도 구데리안과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었습니다. 막아서는 적을 모조리 격파하면서 해변까지 빛의 속도로 진격한다면 퍼펙트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어찌 보면 간단한 이 사실. 구데리안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영부연합군의 가장 최정예 부대, 즉 벨기에와 북프랑스 쪽에 있는 병력이 눈치를 채고 제대로 된 반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쏜살같이 해변까지 두 쪽으로 연합군을 갈라야 한다는 것을. 그러면 전쟁이 완벽한 승리로 끝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독일군 지휘부에서는 이 작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작전의 키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구데리안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병이 아닌 독립된 기갑사단이 전투의 주인공이 되어 기동력과 공격력을 살려 전선을 돌파하는 이 작전은 그때까지 아무도 해본 적이 없었던 세계 최초의 작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기갑부대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전통적인 성향의 장군 클라이스트가 구데리안의 직속 상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공세의 주력은 구데리안의 19기갑군단이 맡게 되며 제1, 제2, 제10 기갑사단이 구데리안의 휘하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서부 전역이 시작되기 전 이미 구데리안은 프랑스군의 상황까지 모두 계산해 넣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의 전차는 솔직히 우리 전차보다 훨씬 우수하다. 프랑스 전차의 장갑이 매우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37mm 대전차포와 3호 전차로는 파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부대원들의 포사격술이 거의 신의 경지까지 이르도록 훈련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 서부전선 공세가 시작되자마자 구데리안의 이런 준비는 모두 다 들어맞게 됩니다. 1940년 5월 10일 마침내 시작된 서부전선 침공. 영부연합군의 정예부대가 모두 북쪽에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약한 아르덴 지역을 뚫고 나온 독일의 진짜 주공 구데리안은 이 주공 중에서도 공격의 핵이었습니다. 공병이 미리 통로를 확보하였고 만슈타인의 계획대로 구데리안은 아르덴 숲을 뚫고 나와 쾌속 진군했으며 독일군에게 장애물은 오직 교통체증뿐이었습니다. 이후 5일간의 전투 기간 동안 클라이스트는 무전으로 구데리안에게 서쪽으로 돌파하는 것을 멈추고 보병 부대를 기다리라고 명령했지만 구데리안은 직속 상관의 명령을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그 명령이 나칠 작전을 망치는 명령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류지강을 건너고 스당을 돌파하여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긴 구데리안. 그는 해변까지 그대로 치고 나가려고 결심했기에 결코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때 구데리안 부대의 측면 노출 구간에 프랑스군의 전차가 집결 중이라는 항공 정찰 보고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 연락을 받고 천하의 구데리안조차도 자신이 너무 프랑스군을 얕본 게 아닌가 싶어 불안감이 엄습해오게 됩니다. 무엇이든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것은 이토록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구데리안은 예하이 제1기갑사단에게 확인 무전을 날립니다. 제1기갑사단 나와라. 측면 방어를 위해 진격을 멈추고 뒤에 남을 수 있겠는가? 그러자 1기갑사단의 작전 참모장 뱅크 소령은 구데리안에게 무전으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잘게 쪼개지 말고 집중 운용하십시오. 이 말은 바로 구데리안이 계속 강조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구데리안. 그는 부대를 집결시켜 다가오는 프랑스군 전차부대를 격파한 후 계속해서 진격하기로 결정합니다. 프랑스군은 사실 독일군보다 훨씬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대규모 기갑사단을 모아 공격하지 않고 찔끔찔끔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연합군의 치명적인 실수였는데도 연합군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전차와 전차끼리 싸우는 세계 최초의 기갑전이 이때 벌어집니다. 1차 대전에서는 전차와 전차가 싸우는 전차전은 벌어지지 않았고 2차 대전의 시작 폴란드전에서도 전차끼리의 제대로 된 전차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막상 붙어보니 구데리안이 예상한 대로 독일군의 전차포와 대전차포는 프랑스군의 샤르비형 전차의 장갑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전차병들과 대전차포 포수들은 100m 거리에서 프랑스군 전차 측면 환기구를 노려 사격하였고 프랑스군의 전차들은 모조리 파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독일군 입장에서는 비극이 시작되게 됩니다. 프랑스군의 전차부대가 구데리안의 부대를 어설프게 막아설 때마다 두려워진 클라이스트는 스톱 명령을 내렸고 그때마다 구데리안은 프랑스군 전차부대를 격파하며 계속 진격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데리안 진격을 멈춰라.
멈출 수 없습니다. 정 그렇다면 24시간만 진격을 허락하겠다. 그러나 구데리안은 그 제안을 무시하고 계속 진격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클라이스트는 폭발합니다. 1940년 5월 17일 클라이스트는 구데리안을 호출했습니다. 구데리안, 당신은 상급 지휘부를 무시하고 지 멋대로 행동하고 있어. 노발대발하는 클라이스트. 마침내 구데리안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흥분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좋아, 자네 후임에게 지휘권을 당장 넘겨. 둘의 싸움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구데리안은 리스트 장군의 중지를 통해 다시 19군단장으로 복귀하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내막을 보면 진실은 이랬습니다. 실상 클라이스트도 상관인 룬트슈테트에게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1차 대전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던 최연장자 룬트슈테트는 구데리안이 깊이 진격하는 것이 너무나 불안했던 것입니다. 항공 정찰대에게 또다시 들어오는 보고. 수백 대의 프랑스 전차가 집결했는데 아무래도 프랑스군의 대규모 반격 같습니다. 고착된 방어전 교리를 갖고 있는 프랑스군이 집중화된 기갑부대 공격을 할 리가 없다. 소규모 공격일 것이다.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 공격 주체가 바로 프랑스군의 유일한 희망 제4기갑사단이었고 지휘관은 그 유명한 드골 대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규모 공격은 구데리안에게 단숨에 박살이 났고 구데리안은 진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론과 절친인 만슈타인의 납치를 작전에 대한 100%의 확신이 없었다면 도저히 이렇게 밀어붙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구데리안 부대는 연합군을 완전히 두 개로 쪼개고 해안 근처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순간 구데리안 휘하 제1기갑사단의 어느 장교가 남긴 후일담. 이 순간 우리는 우수한 경주마가 결승점을 1위로 통과할 때 느낀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독일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서서히 비극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1차 대전 당시 지루하게 계속되었던 참호전, 아무리 돌파를 하려고 해도 돌파를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던 전선, 제대로 진격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은 상태에서 수백만의 인명손실을 냈던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 구데리안이나 만슈타인 같은 특이한 사람들을 빼고는 연합군이나 독일군 모두 이 기억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데리안이 너무나 빠르게 단독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히틀러를 비롯한 독일군 지휘부는 너무나 불안했던 것입니다. 독일군 지휘부는 프랑스군이 이렇게 약할 리가 없다. 혹시 유인책이 아닐까? 뭔가가 있을 것이다. 반면 영프 연합군 측에서는 1차 대전 때는 그렇게도 지루한 공방전이 4년이나 계속되었는데 이제 겨우 2주일이 지났는데 벌써 해안 근처까지 독일군이 왔다니 우린 이제 끝났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연합군은 공황 상태에 빠져서 무너지고 있었고 반격은 꿈도 못 꾸고 있었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완벽한 승리로 나치 작전은 끝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40년 5월 24일 이날은 히틀러가 기갑부대 정지 명령이라는 최악의 실수를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각종 사료를 검토한 결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구데리안은 히틀러가 기갑부대 정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덩케르크를 점령하라고 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히틀러가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해도 나치 작전은 완벽한 포위 섬멸전 성공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독소전에서 1년 후 벌어지게 되는 키예프 포위전보다 더 커다란 승리로 기록될 뻔했습니다. 구데리안의 덩케르크 공격 실패와 히틀러의 기갑부대 정지 명령. 그 비하인드 스토리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덩케르크의 공격이 무산된 이유는 클라이스트가 덩케르크로 진격할 부대를 예비대로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국군의 아라스 공격이 일종의 도화선이 됩니다. 아라스 반격은 롬멜이 막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클라이스트는 이것이 대규모 공세일지 모른다며 구데리안의 10기갑사단을 빼내서 예비대로 둔 것입니다. 고지곧대로의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한 것입니다. 에발트 폰 클라이스트는 후에 최고의 기갑전 전문가로 거듭납니다만 1940년 5월 당시에는 구데리안에 비해서는 한참 아마추어였습니다. 당시 영프연합군은 반격을 하고 싶어도 반격을 할 부대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완벽을 기하라는 클라이스트는 혹시 모르니까 예비대를 확보해둔 것인데 이로 인해 덩케르크를 그때 치지 못하고 내버려두게 된 것입니다. 구데리안 회고록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국 해협의 해안을 신속하게 점령하기 위해 내 휘하의 3개 기갑사단을 모두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었다. 결국 10기갑사단을 즉시 덩케르크로 보내려던 나의 계획은 좌절되었고 이것은 내 마음을 무척 쓰라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아라스 공격은 결국 히틀러의 정지 명령에까지 그 불똥이 튀기게 됩니다. 만슈타인의 대담한 공격 계획을 받아들였고 구데리안의 뜻에도 비교적 반대하지 않았던 히틀러. 하지만 아라스 공세가 시작되자 진격중인 독일 기갑부대의 남쪽 측면이 노출된 것을 지도로 본 히틀러는 프랑스군이 남쪽에서부터 퇴로를 차단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히틀러는 이때만 해도 감나라, 대추나라, 참견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룬투슈테트가 히틀러의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결국 히틀러는 기갑부대 정지 명령을 내렸고 할더 육군 참모총장만이 이에 반대했을 뿐 룬투슈테트, 베리, 요들, 카이텔, 클라이스트 등은 히틀러의 불안한 마음을 자극하여 치명적인 명령을 내리도록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이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시초가 되는데 바로 히틀러가 작전에 끼어들 여지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후에 벌어지게 되는 독서전에서도 이것이 구데리안의 앞길을 막는 치명적 원인이 됩니다. 나칠 작전의 핵심을 꿰뚫어본 만슈타인 같았던 외로웠던 구데리안. 그리고 만슈타인이 계획한 완벽한 포위 선멸전에 오히려 방해만 되었던 독일군 지휘부. 그들은 1차 대전 때의 그 고정관념에서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그때까지도 벗어나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혹은 영국군이 그냥 자그마한 반격이라도 하면 겁을 집어먹고 정지 명령을 남발했던 것입니다. 구데리안은 후에 연합군의 조지 패튼과 몽고메리가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고속 전차 기동전을 2년에서 4년이나 앞서서 실전에서 선보였던 전격전의 진정한 스승이었던 것입니다.